김재호 판사님 잠깐 나와주세요. 윤석열 비상계엄 날 뭐 하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그 비상계엄은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 아까 앞서 다른 법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 내란죄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선 비상계엄이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나온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법원장으로서 했어야 되는 얘기죠. 법원장님, 비상계엄은 언제 내리는 겁니까? 헌법에 또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전쟁, 전시와 유사한 상태 정도 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20살 된 우리 아이들에게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와서 끌어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아무 대답을 못 합니까? 법원장들은? 예? 그리고 그 불법 비상계엄이 있는 날 몇 명 전화 통화했을까요? 그 중에 나경원 의원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받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지적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지기현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어요. 자, 서울 고등법원장님, 이렇게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 사례가 법원장님 역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런 지기현 판사 신뢰합니까? 그런 판사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온 세상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님, 예, 그렇게 구속 취소한 사례 오민석 원장님도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예, 우리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님, 네, 그렇게 시간으로 구속 취소해 본 적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국민이 그 지기현 판사가 있는 여러분 법원을 신뢰할까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말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을 임명한 사람도 조희대, 지기현을 임명하고 그대로 두는 사람도 조희대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한덕수 CCTV에 다 나왔어요. 오민석 우리 법원장님, 예, 한덕수 CCTV에 나왔죠? 예, 비상계엄 날 고개를 끄덕끄덕, 저 장면 보십시오. 다 너무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합니다. 그 다음 장면, 혹시 웃는 장면 있습니까? 이상민과 한덕수 아주 미소를 짓습니다. 조금 있으면 총도 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박성재 3,600명 수용 가능한 구치소 알아봤습니다. 이런 사람들 CCTV가 다 나왔는데 구속 취소가 말이 돼요? 구속 취소가 말이 됩니까? 온 국민이 다 봤거든요, CCTV도. 그거 다 가리고 있어서 저희가 법을 개정했어요. 중계하고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원 고등법원장님, 네, 저렇게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3,600명을 구치소에 가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해 봐야 되나요? 3명의 수원에서 온 그 판사들 사진 올려주세요. 수원 브라더스? 저 수원 브라더스는 중앙으로 보내서 보세요. 박정호! 김건희 집사 게이트 영장 기각, 조영탁 등 모두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이번에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정재욱,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그리고 이정재, 박정호, 정재욱, 이정재 이름 불러야죠. CCTV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건 받는 거 다 나왔잖아요. 그것대로 했잖아요. 사법부 군사법원에 지휘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군사법원이 지휘합니까?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2명의 대법관 사진도 올려주십시오.
자,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질문합니다. 종이로 된 기록 말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사건에서 전자문서로 된 기록 올려준 적 있습니까? 수석 연구원 하셨다 그러셨죠? 예, 근데 그 전자기록은 사건이 접수되면 전자기록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뭐 올려주고 이런.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법이, 대법원에서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이재명 사건이 갔어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죠? 뭐 대법관님들의 권한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저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모르죠? 왜 수석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의원님? 수석재판연구관입니다. 1분 더 드리시죠. 수석재판연구관에 하신 분이 물으시면 누가 있죠? 그거는 배당된 판사가 배당되었을 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2명, 아까 해외 출장 간 2명에게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비서실에서 자료를 들었을 거다. 출장 가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비서실에서 자료 볼 수 있게, 출장 간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뭐 1심, 원심 판결문하고 상고 이유서 같은 자료는 비서실을 통해서 대법관님께 전달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몇만 페이지죠? 7만 페이지 기록, 무죄 난 것을 유죄로 없는 일이에요. 보낼 수 있어요? 제가 가서 직접 물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런 내용은 자기네가 관리하지 않는다고. 대법관님들이 스스로 받는지는 몰라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세요. 기본은 비서실에서 대법관에게 주는 게 맞겠죠. 종이 기록을 비서실에서 대법관에게 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시잖아요. 종이 기록 말고 형사 재판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종이 기록 말고 전자문서로. 전자문서가 합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법원장님? 예. 예. 대법에서 자료가 왔죠? 하루 만에 기록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만 페이지가 차 트럭에 들려서 왔겠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물었지만 대법관들은 고등법원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고등법원이 잘못한 거죠? 하루 만에 그 기록을 받아서 하루 만에 처리하고 고등법원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지기현 재판부, 조희대 재판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요. 대법관들이 모여서 그것을 미리 봤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부에 배당된 날 이후부터 소부가 보다가 합의가 안 되면 전원합의체로 해주시오 라고 했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니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희대가 그것을 강요했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법관들은 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명 해외 출장 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외 출장에 어떻게 보냅니까? 출장된 장소로 왜 그걸 보냅니까? 그렇게 보내본 적 있습니까? 고민석 원장님, 출장 있는 곳으로 그 자료 보냅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 또 대법원이 조희대를 지키느라 몇몇의 폭주한 대법관들을 지키느라 몇몇의 폭주한 고등법원 판사들을 지키느라 계속 답변을 내놓으면서 그 답변은 얽히고 설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을 해체하려고 합니까? 왜 나경원 의원은 그런 거짓말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53번을 불출석했다고요? 이에 대해서는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십시오. 당장 법적 조치 해버릴게요. 윤석열 전화를 받고 윤석열 채평장을 집행하는 날 그 관제가 있던 나경원, 그리고 윤석열 면회를 간 나경원, 그날 전화를 받은 나경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만 이야기해야죠.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가 네. 끼어들지 마세요. 송석준. 예, 곧 마무리하실 거니까 끼어들지 마시고 의원님도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석준 끼어들지 마시고요. 대법원 관계자 여러분. 잠깐만. 법원이 조금 더 나아지고 국민의 마무리하시니까 잠만 기다리십시오. 오르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의롭게 정당하게 재판을 하시듯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신뢰받는 가장 최후의 보루로 꼭 남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어찌 가만히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물으며 여러분의 변화를, 여러분의 정의로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끼어들지 마시고요.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의원님 잠시만요.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입증이 돼야 됩니까? 원본 동일성이죠? 예, 원본 동일성은 당연히 그렇죠. 예. 원본 동일성이 있어야만 디지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생깁니다. 맞죠? 예. 예. 지금 전자기록도 디지털 증거화 시키는 거죠? 아날로그 증거를 디지털 증거로 바꾸는 겁니다. 맞습니까? 전자기록은? 보통 디지털 증거가 증거로 제출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날로그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는 아니죠. 지금 종이 기록을 스캔하면 아날로그 기록에서 디지털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말해서 원본 동일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은 동일성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내용은 그 종이 기록이 증거일 경우에는 그 증거는 종이 기록입니다. 종이 기록을 그렇죠. 법정에서 조사하고 증거 능력이 부여되면 증거 조사를 해서 이제 증명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스캔해 가지고 전자 기록을 만드는 것은 그냥 기록 검토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 기록을 스캔해서 전자화를 하는 것뿐이지 그게 어떤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적 의미를 갖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만 봤다라고 하면 증거를 봤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네요. 말씀하신 대로면. 근데 그것은 뭐 동일한 서류면 뭐 아니, 스캔된 방금 걸 봐도 뭐 상관은 없을 그 거라고 동일성이 어떻게 생각합니다. 입증되냐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스캔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일성을 인정해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스캔했는데 50만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기록을 보면서 아마 스캔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서에 그러니까 원본 기록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조서라면은 거기에 페이지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은 조서는 조각이 그렇겠지만 있는지- 증거 기록은 페이지 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수사 기록에서 일부만 빼서 증거 기록으로 내기 때문에 증거 기록은 페이지 수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건 수사 기록 그래서 저는 지금 증거 기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조서를 작성할 공판 기록 말고 증거 기록. 조서에 쪽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수사 기록에서 뺐다고 해서 그 쪽수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니죠. 중간에 누락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보는 판사는 당연히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기록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면. 그게 사본 기록을 전자 기록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원본 기록을 보겠죠 아마. 예, 그렇죠. 원본 예. 기록을 봐야죠. 어쨌든가. 네. 자,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석열 피고인이 무죄가 나면 국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게 조국혁 신당, 민주당 여기 와 있는 비교섭 무소속 의원이 불리하고 유리하고 그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독재자가 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어서 쿠데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성공하면 영구적으로 독재를
무죄를 집권하고 실패해서 구속되더라도 위법성 인식 못했다면서 무죄로 풀어준다면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역사가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이일남 집행관님, 김기성 집행관님 나오셨나요? 출석 안 하셨습니까?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아마 다른 장소에서 대기 중이실 것 같은데. 다른 장소에 계시나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석을 좀 네, 지금 한번 확인해 보고. 질문이 가능할까요? 네. 네, 지금 오실 수 있죠? 예, 다른 장소에 대기 중이시고 두 분을 오시게 할까요, 네, 의원님? 지금 좀 예, 지금 바로 오시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예. 그러면 질의를 멈췄다가 오시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지금 오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시면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하십시오. 예, 서울고법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은 그럼 전부 전자문서화는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전자문서화는 다 됐습니까? 스캔해서 전자 사본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대법원으로 간 것은 맞습니까?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사건은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선고가 됐고 하루 만에 판결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왔고요.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곧바로 당일날 형사 7부에 배당이 됐고 형사 7부는 또 당일 곧바로 공판기일을 5월 15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행관 서울 남부 인천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이 특별 송달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 거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 서울고법의 5월 2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에 그 배당은 6시간 만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재판부 배당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6시간 만에 배당이 됐고, 그리고 그날 이제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왜 아까 파기자판을 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시던데 파기자판을 대법원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저는 이 법원의 이 선거 개입, 대선 개입, 이 쿠데타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등록이 5월 11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다른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아까 법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즉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5월 10일 날 즉일 선고가 돼버리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에는 후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덕수 후보가 됐을까요? 한 사람만 대통령이 되는 이 사법 쿠데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원의 조직적인 사법 쿠데타가 아닌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특별집행관 오셨나요? 증언대에 좀 서주십시오. 이 특별 송달은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지 송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 송달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저희는 촉탁서를 받았습니다. 촉탁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럼 서울고법에서 법원장님, 이 특별 송달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재판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정확히 알죠. 어쨌든 재판부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는 누구의 신청을 받았습니까? 피고인의 신청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검사 측에서 신청을 한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그 부분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관님, 이 촉탁을 받아서 이거는 송달이 됐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 이일남 집행관입니다. 이일남 집행관님은 국회에 송달을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어디에다 송달하셨습니까? 의원회관 그 당시에 이재명 당대표실에 송달을 했습니다. 당일 송달했습니까? 저희가 받은 촉탁서는 총 대법원에서 2건이거든요. 한 건은 4월 9일 날 와서 아니요, 대법원 말고 지금 서울고등법원의 고등법원요? 촉탁이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5월 8일자 이게 이제 피고인 소환장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5월 9일자는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가 왔었습니다. 그날 바로 송달하셨습니까? 그날 4월 9일자로 와서
4월 9일 날은 송달이 불능했습니다. 아니요, 서울 고법의 송달이요. 서울 고법의 송달은 바로 그 송달 하셨습니까? 5월 8일자입니다. 참. 네, 5월 5월 8일. 8일자로 왔는데 그 당시에 5월 9일 1분만 날 더 주십시오. 5월 9일 날은 네, 송달이 1분 더 불능됐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동판기일 명령 결정문이 왔어요. 그래서 5월 13일자 13일에 이 두 사건을 그 당시에 송달을 했습니다. 예, 송달이 완료돼서 5월 15일 날 기일은 진행이 되는 거네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13일자로 송달을 두 건을 김기성 집행관님, 그러면 인천에서 이 촉탁서를 받아가지고 송달하셨습니까? 그 인천에서 온 송달 건은 모두 폐문부제로 송달한 안 사례는 됐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촉탁서요, 특별 송달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집행관이시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었죠? 이게 통상적으로 송달을 재판부에서 의뢰할 때 촉탁서로 보내옵니다. 송달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게 원칙이죠. 그 부분은 뭐 전에 우편 송달을 거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저희는 그 송달 절차를 거치는 아니 본인이 경우는 알수 집행관이니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우편 예, 예. 송달이 원칙이고 이렇게 특별 송달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이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촉탁이 오는 이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어서 이례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집행관이셨으니까 이런 송달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우편 송달이 원칙이고 이렇게 특별 송달을 누구 집에 갖다 주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이 소재가 불명하거나 못 찾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집행하는 경우 있습니까? 예, 저희는 본인이 집행관으로 일하는 동안 있었습니까? 저희는 우편을 거쳤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예. 특별 송달을 본인이 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예. 예. 처음이니까 이게 푸데타라는 거예요. 사상 초유라서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서울중앙재판법원장.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을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금년 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령났습니까? 예. 과거에도 이렇게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이 요직 중에 요직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바로 발령난 사실이 있습니까? 종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무튼 이건 알지를- 초유일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범여권 의원들이 따지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하나가 이재명 죽이기였어요. 마지막에는 한덕수 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만났다 만났다 이것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들한테 자꾸 재판을 간섭한다. 우리 기록 보자는 게 아니에요. 재판 내용 알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움직이는 것이 다 위법이고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 로고임만 보여주면 된다 하는데 안 보여주면서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중앙지법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초등학생을 유괴해서 하려고 한 명재환 알죠? 명재환 몰라요? 이름까지는 좀 기억 네? 못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구형을 무기징역을 했어요. 무기를.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빨리 진척하려고 했지만은 윤석열은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내란 우두머리다 하고 결정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내란죄로 지금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내란죄는 법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형이나 무기밖에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환죄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다고요.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고 고발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 북한에서 여기에 응전을 안 했기 때문에 전쟁은 안 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면회 가서 성경, 기도 이런 헛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사법부에서도 어쩐지 움직이는 것이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원장께서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보고는 받을 것 아니에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자, 보십시오. 외환죄에 대해서 자기가 보석 신청하고는 법정에 나가서 난리를 치는데 외환죄도 처음에 나가더니 모르세요. 이걸 한없이 재판할 거예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증거만 하더라도 넘치고 넘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외환죄가 지금 현재 되면은 평양으로 출장 보낼 거예요? 사실조회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명명백백한 증거가 드러나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재판은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법부에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고등원장들도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형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저도 그래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네, 민동원 사무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혹시 형사과장도 해보셨나요? 형사과장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민사과장은 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네네. 자, 아까 문제됐던 사건에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가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어요. 예. 1심에서 2심 넘어올 때는 2주가 걸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 법원 공무원들은 통상 재판 관련 예규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법원 공무원 노조 그 사무처장 나오셔서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시죠. 다른 질문할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른 분한테 질문할게요. 이일남 집행관실 담당자님.
나오십시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까 뭐 보여드렸던 것이긴 한데요. 자, 2025년 4월 11일 날 상고 이유서가 검찰이 낸 상고 이유서를 발송해서 당일날 송달됩니다. 집행관 촉탁해서 남부지방법원 집행관 촉탁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이건 누가 보내라고 연락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인표로 촉탁서를 받았습니다. 네, 어디로부터? 당일날 오전에. 어디로부터요? 그 의회 의원회관 이정현 그 당시에 네. 야당 대표 네. 예, 그 의원회관실로 네. 송달하라는 그런 아니, 촉탁서를 누가 받았습니다. 보냈냐고요, 촉탁서를? 그 고등법원에서 왔습니다. 아니죠, 이건 대법원 사건인데요. 아, 대법원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상고 이유서를 법원이 받아서 그날 당일날 보내라고 이렇게 촉탁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고 네. 제가 2년 4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수석재판연구관 하셨는데 점점 페이지 넘겨주시죠.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봐봐요. 상고이유서가 발송된 게 4월 11일이고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도록 한 게 4월 21일쯤에 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합의체 4월 22일 날 전합 심리를 잡으려면 한 열흘 전쯤에는 통보한다. 심리 일정을 잡는다라고 하면 4월 11일, 10일, 11일 이 무렵쯤에 전원합의체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의 답변서를 볼 필요도 없이 전원합의체 잡겠다라고 일사천리로 잡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예, 뭐 제가 네. 아는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정책 질의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우리 인천법원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보이스피싱 사건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피해 금액이 8,454억으로 역대 최대치고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중차대한 범죄이잖아요. 그래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사실 그에 못지않게 빠른 피해 구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합의부 사건이에요. 네. 예. 보니까 인천법원이 상당히 사건이 이제 적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합의부의 그 사건 중에서 한 42% 많을 때는 이 정도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떠세요? 업무 많이 과중하십니까? 네. 지금 2023년 11월에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그 단독이었던 그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의 범죄에 대해서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합의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부에서 다른 중요한 사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순하고도 전형적인 사건을 합의부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법원장님, 서울중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로 못하고 형사 항소부로 지금 재판을 배당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항소부로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항소부가 합의부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부에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합의부에게 현재 배당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예, 그만큼 사건 적체가 많아서 서울중앙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기존 형사 합의부가 이제 특검 사건도 있고 해서 업무 네, 부담이 그렇죠. 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법원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예전처럼 다시 단독 관할로 바꾸면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라서 합의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천법원장님 입장을 한번 견해를 말씀 주십시오.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전통적으로 이런 사건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정형적인 사건이어서 굳이 합의부에서 재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독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합의부에서 그 외에 더 중요하고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회의장에서 핸드폰 소리가 들립니다. 무음으로 좀 조정해 주십시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22년 10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무고로 고발한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담당 주임검사가 수사 일부에 심태민 검사인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심태민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종호 피고인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태민 검사가 공수처로 오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할 때 21년 이종호의 변호인단으로 송창진 변호사와 함께 변호를 맡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태민과 송창진은 23년도에 나란히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됐어요. 이종호를 위한 변호를 하다가 공수처 검사로 임용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그 심태민 검사가 말이죠. 이종호가 있는 멋쟁해병 단톡방 제보 관련 수사 검사로 수사 제보를 다 받게 됩니다. 공익 제보자로부터. 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실을 그런 다음에 회피 신청을 한 바 있죠. 예, 바로 회피 신청한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이종호의 임성근에 대한 인사로비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사표 내지 마라고 이종호가 말했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네.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문제의 이 심태민 검사가 지금 같은 변호사 하다가 이종호 변호를 하다가 공수처 검사가 된 송창진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송창진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당시 이 이종호에 대한 그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사 기록에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 써두었다. 끝까지 읽기도 어렵다. 설사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압수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가 없다. 본인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해버리면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반발을 했다는데 사실이죠?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저도 네. 사후적으로 그런 사실 알고 계시죠? 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심태민 검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무고 고발 사건 수사 하나도 안 한다고 그래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이 내부 제보에 의하면 감사원에서는 관련 자료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공수처에서는 3년 넘게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너무 소극적이어서 걱정이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의 부실한 자료를 검찰로 이첩해서 사건을 그냥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시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는 열심히 수사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신태민 검사는 이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이종호 관련해서도 나중에 회피를 했다고 하지만 일단 수사 본인은 그 내부 제보자로부터 고발자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중에 다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난 뒤에 회피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종호의 변호인단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이 해당 사건도 고의적으로 수사 안 한다는 제보가 있고 보면은 수사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대로 주인 검사를 변경하시고 감사원과 원활하게 수사 협조를 통해서 3년 넘게 질질 끌고 있는 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권익위원장의 무고 고발 사건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셔서 감사원의 신뢰를 좀 회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핀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이상으로 보충 질의도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중지 없이 제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좀 화장실 가시고 조금 그 임시적으로 간식을 좀 드시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알려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사안도 대법원에 있었던 이 절차도 사상 초유입니다. 왜 이렇게 사상 초유의 사건이 대선 한복판에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사상 초유의 대선 한복판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판결이 매우 이례적으로 일어난 이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그런 우려를 갖는 점에 대해서는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위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던 법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경위나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당연하지만 객관적인 사안이 지금은 대법원이 그리고 고등법원이 정말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최단기간에 그것도 법을 어겨가면서 절차를 위반하면서 이런 판결을 했다. 그 문제 때문입니다. 다음 PPT 보시죠.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현재 전담재판부 설치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방증을 합니다. 사실상 그 내란의 밤 기억을 하시죠? 그때 당시에 헌법기관을 침탈한 것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다, 내란이다 이렇게 판례를 한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헌정질서 파괴를 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당시에 법원은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대법원은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이 헌법상의 책임, 그것이 내란 종식의 사법부도 그 책임의 한 축임을 인정하십니까?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책임이 사법부에도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주요한 책임자,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책임,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이 대법원의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해서 유력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을 시도했다는 점, 그리고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실상 사상 초유입니다. 이것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를 한 결정, 그리고 CCTV에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 이미 확인이 된 한덕수, 박성재에 대한 알 수 없는 구속영장 기각 판결, 이런 일련의 판결이 대법원이 그리고 사법부가 과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내란 종식에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불신이 있고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국민적인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종전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했듯이 다만 그 내란 전담재판부 네, 그 질문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영민 형사수석부장님, 지금도 구속 취소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일로 계산합니까?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그럼 재판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통상은 어떻게 합니까? 평균적으로? 관행은 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발언 대로 나오시죠. 잠깐 시간 멈추시고. 네. 네, 형사수석부장입니다. 네, 관행적으로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의 그동안 관행이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판 수석 부장님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는 사실 그 구속 기간을 계산할 일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통상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지만 시간으로 그 날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하죠.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구속 기간 갱신 결정을 연장 결정을 할 때 보통 문제가 되는데 당직법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속 기간 계산을 하는 업무를 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관행으로? 제가 재판하는 업무에는 구속 기간에 관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네. 형사재판할 때 구속 기간에 계산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로 했었습니다. 일로 하셨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형사법원의 관행은 1이었습니다. 이 사안도 사상 초유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한 것. 왜 이 1년의 내란 사태에서 법원은 사상 초유의 이런 결정을 되풀이하느냐, 이것을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하고 변명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히 사법부가 보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장님 답을 해주시죠. 공정한 재판을 꼭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알아듣고 그 부분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혹시 중앙법원의 구속 취소 사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은 날로 했는지 시간으로 했는지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음번 질의할 때 의원님들께 그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지금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주세요. 서울 고등법원장님. 예. 저는 캄보디아 문제를 우리 일선 판사님들도 함께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법원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과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 피고인의 인권만 너무 중요시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어제 저는 캄보디아 구금자 64명의 송환이 딱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사를 걸고 탈출했던 피해자는 대사관에 목숨 걸고 왔더니 업무 시간이 3시 반이니까 끝났다. 여권 제시하라.
범죄니까 여권을 뺏긴 거죠. 근데 여권 제시하라고 하면서 문전박대하고 겨우 KBS 취재진들 만나서 겨우 지금 살았습니다. 근데 범죄로 구금된 64명은 전 세계까지 보내서 국내로 무더기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장면하고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갑 차고 문신 보이면서 입국했을 때 국민들이 굉장히 놀랍고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64명 대부분이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이런 조직에 관여됐다라고 하고 살인, 납치 등 강력범죄와 연관돼 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엄정한 처리가 필요하죠. 이렇게 일관해서 데려오면요. 48시간 동안 이게 진상규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력범죄일수록 현장 검증이 필수거든요. 범죄 현장을 가봐야 살해 현장이든 뭐 납치 현장이든 고문 현장이든 현장이 있어야 뭔가를 진상을 규명할 거 아닙니까? 다 사건 현장이 캄보디아에 있어요. 그럼 일일이 수사기관들이 출장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주범인 중국인들은 전부 다 도피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공범들하고는 설사 잡혀도 어떻게 대지를 합니까? 지금 공범들끼리 아마 여기 있는 판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공범들끼리 일부만 잡혔을 때 얼마나 많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거짓 진술하고 진상규명이 어렵게 만듭니까? 저는 이 조치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합동조사하면서 충분히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순차로 송환했으면 딱 되는 일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거 가다 보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전 세계에 태워서 범죄자들만 송환을 한 겁니다. 캄보디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죠. 피해자가 한국인들이고 그 범죄자들 데려간다는데 캄보디아가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송환을 허용한 거고요. 저는 현지에서 합동조사를 하면서 진짜 주범을 잡아야 이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많이 하셨을 텐데 살인죄 같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재판부에서도 살해 현장 반드시 검증하죠? 안 그렇습니까? 검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범 진술이 엇갈리면 충분히 확인해야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판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미 이걸 놓치고 데려온 상황에서 아마 수사 기록이 엉망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는 일선 판사님들께서 개별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거는 국제 조직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좀 더 기존 기준보다는 더 세게 발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8시간 내에 한계 때문에 엉망일 거예요. 기존 기준대로 하려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어차피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던 상태에서 사실은 그 본인들도 송환을 거부하던 상태에서 데려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다소 억울한 사람들을 석방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뭐 사건의 중대성 등 여러 가지 구속 사유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담당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사고 쳐도 법원이 국민을 지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장님, 다음 PPT요. 살면서 가장 예의 바르게 법원장님한테 인사한 사람 누굽니까? 아마 재판 피고인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검사했을 때 저한테 가장 90도로 인사한 사람이 범죄로 수사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재판받을 때는 고개 숙이고 하지만 실제로 범죄 현장에 가면 되게 극악스러워지는 거거든요. 실제 영장 기각되고 가서 보복 살해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현실이 국제범죄조직의 호구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TF 만들어서 대처하고 발표한다고 발표까지 했는데 버젓이 고수익 알바로 해외 유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워낙 답답해서 한번 쳐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쳐보고 며칠 전에도 쳐봤어요. 똑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고수익 알바라고 딱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해외로 유인하는 글들이 뜨면서 텔레그램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다음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진짜 범죄 현실이에요. 첫 번째 PPT 보면은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제 저 범죄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고수익 알바를 원한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라면서 필리핀으로 오라 그래요. 필리핀이라는 단어도 안 씁니다. 필이라고 해요. 필. 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필리핀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필리핀, 라오스 등등의 이런 범죄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지금도 정부를 비웃으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게 국제범죄뿐만 아니라 국내 마약 던지기도 버젓이 아르바이트 하라고 텔레그램에서 권유합니다. 이건 또 다른 방이에요. 마약 한 건 던지는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원 받고 우리 청년들이 저기 꼬임 당해가지고 3만 원 받고 마약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국제범죄 조직이 우리나라가 타겟이 됐냐? 어제 채널A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사기죄 저지르면 중국에서는 사형인데 우리나라만 양형이 미온적이라는 겁니다. 양형이 약하고 구속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피의자는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들 인권을 보장하는 듯한 기분은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이 온정주의나 양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제대로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양형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 기준도 정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폐해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참고인은 2020년 북한에 의한 그 서해 공무원 사살 사건, 그리고 문재인 전 정부에 의해서 피해자임에도 월북몰이 당했던 그 피해자의 친형이시죠. 네. 이 사건이 2년 동안 묻혀 있다가 2022년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서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월북몰이했던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 남용 등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죠. 네, 아직 비공개 재판 중. 예. 지금 증인은 그 머리에 수술하신 것 때문에 모자를 쓰고 계시죠. 아닙니다. 이게 서해 피격 사건 때문에 당뇨가 상당히 심하고 지금 이가 한 21개가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참고인께서 쓰신 이 서해 일기. 네. 예, 저도 책을 보고 참 정말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내용 중에서 제일 뒷표지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월북을 인정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안산까지 내려와 그것도 2시간이나 기다렸다. 내가 호남 출신이라 자신들의 말을 쉽게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오죽 다급했으면 여기까지 쫓아내려와 긴 시간 기다리고 있었을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그들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찾아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실대로 쓰신 거죠? 네, 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냐. 월북 인정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된 사건, 이런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이런 사안이 당시에 신속하게 처벌되고 재판받았다면 최근에 있었던 황당한 사건들, 미국에서 300명 넘게 구금당한 조지아 사태, 캄보디아에서 억울한 대학생이 범죄 집단한테 무참히 살해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고인께서는 금년 9월에 지난달에 소통관에서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최근 그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가족이 알고 싶은 건 동생이 죽기까지 나라가 해야 할 일을 했는지 그것 단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관련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재판이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죠. 네, 66번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피해 공무원의 유족이신 참고인도 그 재판에 못 들어가고 계시는가요? 네, 막았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저도 변호사를 해서 증인 참고인 중에서 그런 국가 기밀과 관련된 진술을 해야 되거나 그런 서증을 검증하고 할 때는 그 순간만 그 군사 기밀, 국가 기밀 같은 것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 사건은 2년째 지금 모든 심리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 억울한 피해자 유족조차도 도대체 내 동생이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재판 공개 여부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재판부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고인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 국회의원이 공소 취소하라. 내 사건 억울하다. 그런 사적 이해 충돌 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인께서, 증인께서 국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단 하나, 네. 그것을 좀 심정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자료는 2023년 12월 달에 감사원에서 14장짜리 감사보고서거든요. 근데 이 감사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판장에 가면서 변호사하고 박지원 전 의원이 왔을 때 약 한 50m 전방에서 이것을 하늘로 뿌렸습니다. 도대체 국가는 무엇을 하고 도대체 내 동생을 왜 죽였는지, 왜 월북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외치면서 이것을 법원 내에서 뿌렸다고 무슨 뭐 엄청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저와 저 변호사를 재판 중에 출입 제한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계시고 지금 박지원 의원도 계시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국가는 있었습니까? 왜 적대국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비겁한 나라가 됐습니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장관님 자리 들어가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지금 이 사건이 당연히 원칙에 따라서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그 재판 과정에는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께서 직접 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군사 기밀도 아니고 국가 기밀도 사실 그 사건 중에 뭐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증인에 대해서 가림막을 한다든지 그 순간만 비공개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재판 진행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특정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공개로 재판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안 온 국민에게 당시 현장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다시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생중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공무원 비살 사건, 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공무원의 사건은 왜 공개하지 않고 2년 동안 유족들의 법정 출입도 제한한 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 반드시 시정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지방법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재판부에서 법령 규정에 따라서 소송 지휘를 적절히 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셨죠? 다음은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신상 발언 하십시오. 왜 신상 발언 안 들고 네, 3분. 네? 아까 나경원 의원님도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진행할 땐 드릴게요. 의원님들, 제가 진행할 때 드릴게요. 혹시 그쪽이 되면 그쪽도 드릴 테니까 일단 들으십시오. 자, 의사 진행 협조해 주십시오. 박지원 의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재판을 받고 있지만은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공개 재판을 원합니다. 그리고 방금 증인이 말씀하셨지만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장은 국정원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기억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는 박지원이 삭제를 지시했고, 즉 군사첩보 SI를 삭제를 지시했고 그 삭제된 문건이 국정원에 없다. 1차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지만은 최종적인 보고서에서는 박지원의 삭제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진행 중에서도 박지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감사 결과 박지원이 삭제 지시를 했다는 얘기는 없다. 그리고 삭제되었다는 군사첩보 SI는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고 특히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윤석열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정치 공작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국회에 보고돼 있고 재판부에 국정원에서 제출해서 문건이 접수돼 있고 검찰에서는 사실조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 공정하게 되기를 바라지만은 삭제 지시하지도 않았고 삭제된 문건이 그대로 국정원에 남아있다가 하면은 감사원과 검찰이 잘못된 감사와 잘못된 기소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공소시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앉으시고요.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 시작하십시오. 네, 네, 경기도 부천시울 김기표입니다. 고등법원장님, 예. 그 재정 신청 제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높지 않죠. 네, 높지 않습니다. 별로 높지 않지만 사실 그 제도적인 의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별로 높지 않은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도적 의의가 없는가요? 재정신청 제도를 폐지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의미가 있나요? 재정신청 제도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인용률이 적으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제어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정신청 제도가 고소 사건 전체로 확대될 때 그 대법원에서는 찬성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검찰의 내부에서 있는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의견을 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고등법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때 우리 그 파기환송심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이 나왔었거든요. 서모 교수님이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파기환송되고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재판을 빨리 해도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도저히 대선 전에는 심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거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안 지키면 어떡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물론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라. 예, 그런데 진짜 안 지켜가지고 근데 대법원에서 바로 선고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없죠. 예, 그냥 현재 사건이 확정되는 거죠. 하에서는 그런 그 외의 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결과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원래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그것을 사법적인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입니다. 물론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거의 인용도 되지 않아요. 하지만 고등법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의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국민이 공정성을 의심하는 법원 하에서 이루어진 3심 제도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도저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 용인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저는 범사법부라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비록 재판에 대해서 인용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의인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점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고 공론화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의원님 말씀 자체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법원장님들 한번 잘 들어봐 주십시오. 경찰청 자료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이 총 1289명 검거됐습니다. 이게 한 해 평균 258명꼴입니다. 화면 좀 올려주시죠. 관련 법률에 따라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서 살해한 경우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이후로는 확정 선고 역시 나온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최종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작년에 국감에서 엄벌주의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고요. 법원에 퍼진 그 온정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윤준 전 고등법원장께서 법정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이상 그 법관이 사형이 적합한 사건이라면 과감하게 사형 선고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환에 대해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2021년 사형수가 된 연쇄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4명을 살해한 오종근, 단란주점에서 2명을 살해한 강영성이 사형 집행 없이 교도소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 겁니다. 사형받아서 마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먹고 자고 했던 겁니다. 강력 범죄자들을 엄벌하라는 그런 국민 다수의 여론을 법원장님들께 전달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그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서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PPT 좀 넘겨주시죠. 범행 이유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라는 그런 진술을 했는데 그것도 놀라운데 과거에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대구 지하철 참사를 떠올리게 해서 국민 모두가 가슴 철렁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거의 쌍둥이 사건 같아요.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 범인이 휘발유 2리터를 미리 준비했는데 이자도 2에서 3리터에 달하는 휘발유를 미리 구매했다는 겁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 보호관찰 명령 3년인데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전체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준수율이 약 9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정 범죄에 대한 준수율이 낮아요. 특히 증권, 금융
디지털 성범죄 뭐 등등이 낮고요. 지식 범죄나 엘리트 범죄에 대한 기준이 낮.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호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전주울 출신 이성윤입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기초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6년 21기 마지막으로 승진했죠? 고등법원 부장판사 말씀. 예, 맞습니다. 그때 딱 한 명 21기는 승진했죠? 예, 한 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승진할 때 승진 심사위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이죠? 저는 심사위원장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무렵에 법원 행정처장을 본인이 만났거나 또는 가족이 만났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 당시 행정처장님이 누구신지 잘.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잘 몰라서요. 본인이 만났거나 가족이 만난 사실 있냐고요. 좀 모르겠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할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증인이니까 확실히 증언 차원에서 네, 물어보는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가족도 만난 사실이 없습니까?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족이 국회의원 맞죠? 2016년도면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 있죠. 서부 법원장님. 예.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심탈 사태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갔는데 그때 피해액이 약 7억 원이나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억 원이 넘더라고요. 예. 그 구상권이나 손해배상 청구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손해 액수 산정 단계에 있고요. 그 손해 액수는 그 보강공사 내지 보안공사까지 합쳐진 액수로 공사 대금이 산정돼서 11억 7,500여만 원이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정된 금액은 당시에 이제 그 파손된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11억이 넘자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직원들 트라우마 심리치료 네. 꼭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잠깐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죄송합니다. 저 이원영 서울가정법원장님, 그 컵라면 재판 아시죠? 천정호 재판장이 소년 전문 판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예. 소년 사건에서 마치 컵라면 끓여 먹듯이 3분 이내에 사건을 끝낸다 해가지고 컵라면 재판이란 말이 있거든요. 아시죠?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었습니까? 예. 칼럼도 있는데. 예. 그 가정법원, 소년법원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한 사건이 1년에 5만 건이 넘습니다. 그죠? 예. 2022년에 비해서 무려 16.4%가 늘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 또 촉법소년도 꾸준히 늘어서 지금 7,000명 수준이 넘었습니다. 우리 저 서울 가정법원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정법원이 있을 때와 또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가정법원이 별도로 없는 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소년 보호 사건을 처리할 때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그 가정법원은 좀 더 전문화된 가사 사건을 오래 다뤄본 판사들이 이제 오고 또 이제 전문 법관제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전문화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원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업들이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시켜서 이게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 기업들이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와중에 최근에 그 법인 파산 건수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지난 5년 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2배, 931건이던 게 19년만 해도 지난해 1940건으로 늘었습니다. 결국 우리 법원에 결국 회생 사건으로 이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그 법인 이 파산 이와 관련해서
회생 절차가 좀 길어진다면은 신용도 하락이라든가 자금 조달력 약화 등 여러 가지 그런 해석 가능성 여러 가지 문제가 큰데 이게 지방 법원별로 이게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회생 처리 기간이. 그 중에서 보면은 서울 회생법원은 한 13개월 걸리는데 지방 법원일수록 늦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그 춘천지방법원 경우에는 약 56.2개월이 걸려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지난 올해 최근에 보면 뭐 이렇게 더 길어진 경우도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왜 그러는지 이거 어떻게 좀 대처 방안은 뭐 좀 강구 중에 있으신가요? 네, 의원님 말씀과 같이 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 관련돼서는 2023년까지 저희가 2022년 그때까지는 상당히 좀 개시 결정 자체가 늦어진 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3년, 24년, 지금 2025년에 이르기까지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춘천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제일 빨리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 최근에 많이 나아졌나요? 네, 그리고 조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이 좀 긴 거는 그 업무를 여러 가지 처리하고 있고 또한 알겠습니다. 사정을 좀 여기 있어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원장님들께서도 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서 회생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우리 중앙지법원장님, 네. 최근 그 재판 중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1심 판결이 지난 10월 6일 날 있었죠. 네. 예, 중국 회사에 접근해서 핵심 인력 첨단기술 자료 유출 사례에 대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간첩법이 제대로 이게 민주당 여당의 협조가 안 돼 갖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그 국내 중요한 그 기술, 첨단 기술,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들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미국이나 이런 중국 이런 나라만 해도 최대 사형까지도 있고 이런 소위 간첩죄에 해당되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양형 기준을 좀 강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과 기술 유출 범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사수석 차영민 수석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오민석 중앙지법원장님께 많은 관심이 또 쏠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사수석님 그 사무분담위원회 위원이시죠? 장현주 위원이시죠? 네. 오랫동안 또 중앙지법에 좀 계셨는데 이 수원지법 3인방이 영장 전담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3명이 바로 영장 전담 판사로 바로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 그동안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잘. 그러니까 특정 법원에서 올라온 중앙지법에 배치된 판사가 그것도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매우 어려운 경무에 시달리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3명 다 합동으로 지원한 계기 있습니까? 사무분담위원회는 협의체 기관이고 그 안에서 그러면 거기서 누가 자천을 했습니까? 타천을 했습니까? 본인들이 영장 전담 판사로 들어가고 싶다고 하던가요? 아니면은 여기서 추천하셨나요? 형사수석께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직무상 비밀로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직무상 본인들이 전담 판사하고 하든 말든 자천했는지 타천했는지가 무슨 직무상 비밀입니까? 비밀과 관련해 지금 이 3명이 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인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이게 비밀이 있습니까? 자천이냐 타천이냐만 말씀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사무분담위원회에서 다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중앙지법 원장님. 예. 방금 신건조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선임 재판연구관도 하셨고 수석도 하셨고 오래 계셨어요. 재판연구관부터 2012년부터 중간에 딴 데 갔다 오시긴 했지만 신건조 없이 바로 그러면 공동조로 건너뛸 수 있다고요? 사건 배당 되기 전에도 공동조가 볼 수 있습니까? 관리재판부밖에 없는데 관리재판관밖에 없었는데 당시 사건 배당은 이 파기환송 사건도 하긴 해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주심재판관이 박영재 대법관이었어요. 이때도
소부가 있습니다. 배당은 해요. 그리고 나서 전원합의체 해부하지 전원합의체 배당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총괄연구관 아시죠? 대법원. 예. 총괄연구관 민사에 총괄연구관 2명, 심건조, 심층조 1명씩 있었죠. 총괄연구관. 형사에는 1명 있었죠. 심층조 1명, 총괄연구관은. 제가 떠난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 기억 물어보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잖아요. 형사부의 총괄연구관은 심층조 1명밖에 없잖아요. 신건조 있습니다. 신건조에 그래서 그러니까 민사부 2명 총괄연구관이 그다음 형사부 1명 있었잖아요. 대법원에 재판연구관, 총괄연구관. 형사에도 신건조하고 심층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있는데 총괄연구관의 TO를 말하는 겁니다. 총괄연구관에는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이 있습니다. 총괄연구관은 민사에 2, 대법원 총괄연구관은 민사에 2, 저 1부만 더 쓰겠습니다. 민사에 2, 형사에 1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 2월 24일에 형사 신건조 총괄연구관을 신설했고요. 3인의 연구관을 추가 배치합니다. 그러니까 2월에 법원이 정기인사하면서 지기현 재판부는 2월 20일부로 구속취소 신문기일을 진행하고 24일에는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 배치하고 또 24일에 대법원은 신건조 총괄연구관을 신설해서 3명의 연구관을 추가해서 아주 지법, 고법, 대법 할 거 없이 파기환송 준비를 했다. 사법 쿠데타 모의를 했다. 준비를 했다. 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으로 지금 지목당하시는 분이 대법원장의 전 수석 연구관 출신 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되신 오민석 법원장님이라고 지금 지목당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시겠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아니 총괄연구관 한 명. 총괄연구관은 제가 수석 재판연구관을 할 때 그때 신설됐습니다. 2024년 2월 정기인사 때 신설이 됐고요. 2025년 2월에 신설된 거는 아닙니다. 24년에 원래 민사들 형사 한 명 더 신설되고 연구가 더 추가된 거죠. 2024년 2월에 신건조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저 시간 쓰기 전에 이래진 증인 다시 한번 좀. 네. 참고인이십니다. 네. 참고인이시죠. 불편한 몸으로 장시간 앉아 계시게 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행된 국가 권력에 의한 한 개인의 인권 침해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이대준 씨의 형님이시잖아요.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라는 것은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월북몰이 월북을 동생이 월북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그 월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게 지금 우리 가족들의 외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까?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참사와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해 피격 사건에 관련해서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해상 전문가인데 제 앞에서 바로 조작과 선동을 했다는 것에 저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고 또 서해 피격 사건의 특검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고 이대준 씨가 30시간 동안 이 10월이니까 지금쯤 되겠죠. 추운 바다를 표류하다가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돼서 화형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까지도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22일 날 사망을 했는데요. 저는 24일 날 아침까지 그 서해 연평도 바다에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서 보더라도 이 추운 겨울에 30시간을 월북을 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나중에는 조류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북쪽으로 헤엄쳐 가서 월북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분이
월북몰이의 희생자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이 국회에서도 그 관련 재판자가 국회에서 직접 나와서 본인의 무고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동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우리 형님 이래진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 국정원장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북한에 관련된 대북 안보 컨트롤 타워가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박지원 그때 당시 국정원장이었고요. 그 SI 첩보를 지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SI 첩보를 듣고 무엇을 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대준 씨 가족이 과연 그때 네.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정말 상징적인 사례이고 이런 사례는 남북 관계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런 일인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한 이런 것들이 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이 겸허하게 반성하시고 앞으로 적어도 국정감사장에서 이 가족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다시 상처를 주는 이런 일은 정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들이 호남이니까 완도 촌놈 출신이니까 월북 인정해라. 또 바꿔 말하면 간첩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시골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 다시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참고인께서는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민의힘 교섭단체에서 참고인을 이 국감장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나가지만 신청하신 쪽은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차혁진 위원님. 네, 3번 질의입니다. 네. 김재호 판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예, 김재호 법원장님. 아까 본 의원이 나경원 의원 언니가 김충식에게 누군가를 소개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네. 언니가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네. 제가 고소를 하겠냐라고 하는데도 언니가 없습니다. 친언니가 없습니다만 계속 강박하듯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답변은 정확하게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김건희의 계부, 최은순의 내연남, 특히 우리 판사님이 관여하셨던 정대택, 최은순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고 재판 브로커 역할까지 했던 김충식을 모르십니까? 네, 모릅니다. 자, 김충식이 현재 양평 공흥지구 특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통일교 연계, 이재명 대표 테러 연계, 노상원과 내란 관련 의혹으로 국수본에 고발된 상태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에 나온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자, 김충식이 당시 판사였던 우리 김 판사님 이후에 판결을 맡았던 윤남근 판사 부인과 경기도 광주 그린벨트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그 그린벨트 땅이 군부대 이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내용, 그로 인해서 사법거래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자, 이런 김충식의 입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왜 거론되는가? 이번 내란과 계엄과 국정농단의 핵심 중에 하나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김충식이 왜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이야기하는가가 본질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나경원 의원 아시잖아요. 나경원, 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나한테 한번 데려와서 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수가니까 또 내가 명인 중에 명인으로 돼 있잖아요. 언니가 소개한 거예요.
나경원 의원 하시잖아요. 나경원, 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나한테 한번 들어와갖고 소개를 하면서 내가 예술가니까 또 내가 명인 중에 명인으로 돼 있잖아요. 언니가 소개한 거예요. 나경원. 자, 나경원 의원에게 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촌 언니가 있습니까? 사촌 언니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언니는- 이유가 없습니까? 예, 김충식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고발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김충식은 내란 계엄의 핵심 관여자로 저렇게 수사의 대상에 올라 있는,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우리 나경원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 같으면 당장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의논하십시오. 네. 자,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1분 묻겠습니다. 드리세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분명하게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 문구에 나오는 공직자의 국회의원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직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우리 법원장님은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까? 안 네, 됩니까? 공직자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 김재호 판사님과 나경원 의원님은 그 가족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가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명확한 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의혹을 안개처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혹세무민이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앞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는 감은 감이라고,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과정 속에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해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남부지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성별 정정 허가율이 지금 매년 80% 이상입니다. 성별 정정 허가. 네. 예. 알고 계시죠? 네. 네. 이제 2024년도에는 234건 중에서 188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남부지방법원에서 그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는 트랜스젠더 여성 A에게 성별 정정을 허가를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기존 1심에서는 성전환 수술, 외과적인 수술이 필수 요건이다 하면서 기각을 했는데 그 결정을 뒤집고 수술 여부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정을 알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게 좀 커다란 좀 문제가 있습니다. PT 좀 띄워줘 보세요. 해외 사례를 보니까 2022년도에 미국의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가 성전환 수술 없이 그냥 외과적인 수술 없이 남성 호르몬 억제 주사만 맞고서 여자부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부에서는 400 내지 500위권이던 성적이 여자부 챔피언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여성 선수들이 발끈했죠. 그래서 소송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위원회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선수의 그 여성부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안전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국에서 성전환자가 카렌 화이트라는 사람인데 성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근데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4건의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성의 어떤 경기 참여나 안전을 해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성전환 수술 없이 손쉽게 나 여성이야 이러면 병역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는 것인지 지금 또 PT 또 하나 보여주세요. 여론조사 기관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에 대해서 국민의 70.73%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제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의 사무처리 지침을 네. 성전환 수술 여부를 단순히 참고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거 좀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문들 견해는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원에 그 판사별로 약간 견해가 갈리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점들을 잘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이게 지침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게 외과적인 수술이 필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만 그러니까 임신 가능성도 없고 뭐 이런 걸 다 따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없이 호르몬 억제제로만 나 어느 날 갑자기 나 남성에서 나 여성이야 이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네, 고등법원장님. 국민의힘 의원과 또 오늘 법원장님들께서 특검 전담재판부의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있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독립을 침해하는 거다. 그래서 위헌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PPT 띄워주세요. 법원조직법 제41조 2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저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아니죠. 그래서 이 법관 후보 추천에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들어갈 수 있고 대한변협 등 외부 인사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해서 합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엉뚱한 위헌이다 이런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심 법원의 재판이 12월 정도에 마무리하겠다 이런 지기현 판사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오면 지금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지금 사건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특검 해서 수사 대상만 총 35개고요. 그리고 관련된 피고인 그리고 참고인 증인 숫자를 세면 그야말로 수백 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전담재판부가 없다면은 이 증인들이 여러 재판부에 가서 증언을 하게 되고 각 재판부가 각자 증명력과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재판의 통일성, 정합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릴 수 있고 그 결과 사법부의 공정성과 그리고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거기에 대한 질타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라도 이 특검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담재판부를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사건의 종이 기록이 지금 와 있습니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 있겠죠. 그게 왜 와 있습니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증명력 있고 또 증거 능력이 있는 종이 문서에 의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에 종이 기록이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종이 기록을 읽지 않고 그 종이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합법적인 기록에 근거하지 않은 판결이 위법이라는 겁니다. 네. 고등법원에서도 전자기록이 가능하다면 굳이 종이 기록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냥 전자기록으로 판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이 기록이 합법적으로 판결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기록이 온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요. 사실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종이 기록의 행방을 물었는데 대법원은 복사를 한 여부조차 확인을 못했습니다. 실무 책임자가 사실상 복사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을 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기록은 지금 합법적인 판결을 위해서 고등법원에 와 있습니다. 종이 기록의 행방을 드디어 찾았는데요. 아까 이 스캔한 기록이나 종이 사본 기록을 복사해서 읽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 있는 합법적인 기록은 종이 기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월 10일 이전에는 그것을 대법원에서 읽진 않았고 그거에 기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종이 기록 원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증거 자체가 그 사건의 경우에는 종이가 원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뭐 법리적으로도 그 종이 기록 자체가 증거고 그 자체가 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담 재판부 관련된 것은 이미 저희가 보도자료 낸 바와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사건이 오게 되면 저희의 경우에도 그걸 충실하게 심리하고 또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해서 그 집중 심리 재판부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배당이 되는 경우에 그 배당된 재판부에서 관련 사건을 가능하면 병합해서 심리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증거조사의 낭비 그런 요소를 막고 또 결론의 통일성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적 문적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극렬 지지자 바라보는 방안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야 되니까 이게 실제 추진할 거예요. 대법관을 26명으로 이렇게 거의 2배로 늘릴 거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은 왜 대법원에 대법정에 왜 갔습니까? 뭘 확인하러 간 거예요? 26명으로 늘면은 지금 대법정에서 대법관이 2줄로 앉아서 재판합니까? 무슨 결혼식 사진 찍듯이 2줄로 앉아서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민생이 어려운데 또 대법원 또 지어요? 실제 이재명 정권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주하는 국회 또 지금 법사위의 모습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난장판 되는 거예요. 대법관들도 정치색에 따라서 서로 싸웁니다. 이제 합의 제대로 안 하고 판결하기 전에 다수결 표결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합의 안 됐는데도 마음대로 기일 지정하고 어떤 대법관들은 반대하면 판결문에 서명 안 하고 퇴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법원 모습이 나올 것이 뻔하는데 이걸 정말 이런 대법원의 모습을 원합니까? 또 국민들을 위한 이 방안이 맞습니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방안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걸 공약으로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표받아야 되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어땠습니까? 민주당 계속 다수당이었는데 이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왜 그 당시에는 침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